네, 요즘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그 스펙도 좋고요.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신데 네. 경제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취업을 위해서 정말 각 분야의 상식이 필요하지만 경제 쪽이 나는 특히나 어렵다, 약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한 주 이제 지나갈수록 저도 경제신문에서 좀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기준금리요. 기준금리요? 네. 정말 중요하죠. 뭐 요즘에 뉴스 틀면 경제 이야기에서 거의 금리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금리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자라는 뜻인데 그렇죠. 은행금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기준금리란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이게 기준금리라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금리는 네. 한 나라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금리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정책금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들이 그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정책적 목적으로 조정하는 그 금리를 말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 단기 금리를 조정해서 중기, 장기 금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사고 파는 7일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걸 흔히 이제 RP라고 부르는데요. 이 RP 금리를 조정을 해서 기준 금리를 조정하는 이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1999년부터는 은행끼리 이제 주고받았던 아주 초단기 금리,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했고요. 2008년 3월부터는 7일물 RP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네. 3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걷게 됐어요. 예. 기준금리 1%대가 예. 열렸는데 예.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하는 산하의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회를 갖고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아니 이제 그대로 동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지난 12일 목요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2%에서 1.75%, 즉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1% 기준금리 시대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정부의 예상치나 기대치, 전망치에 다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부진한 것이 가장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물가와 기준금리는 연동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지난 3개월 연속 0%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2월 달에는 지난 동월에 비해서 0.52% 올랐지만 이 담배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디플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투자나 소비 모두 부진한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요. 좀 집중 구하려고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유, 금리 내려가지고 차라리 사라고, 요즘 누가 그렇게 전세 구하냐고. 많이들 좀 그러시죠. 집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까? 좀 이자도 싸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원래 이제 빚은 별로 안 좋다. 그래도 저축이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이제 금융통화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는 되게 만장일치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대2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인하가 5, 그대로 동결시키자 하는 2, 이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진단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만큼 금리 인하를 놓고도 의견이 많이 갈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이와 같이 이제 부진한 경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 들어와서 세계는 말 그대로 통화 완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화 완화 전쟁은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이나 러시아, 호주, 스위스 같은 한 20여 개국이 올 들어 일제히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린 것은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서 수출에서 채단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하는 경계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지면 가장 금리와 연동성이 크고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상대적인 이제 수혜가 있을 것으로 거래가 좀 더 상대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가계라든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가계에서도 이제 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기대를 갖고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인데 이 가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많이 뉴스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큰 내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1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맥킨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대 가계부채 치약국으로 이렇게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자칫 그나마 많은 그 가계부채에 더 눈덩이처럼 늘어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또 이제 가계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꽁꽁 얼어붙고 있는 취업 시장에도 좀 본기운이 완연해지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가 좀 늘어나면 예, 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예. 또 저희는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 금리 인하 기대되는 효과도 있지만 물론 좀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또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FOMC 결과 보면은 빠르면 6월 정도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이제 금리 인하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도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고 네. 있습니다. 자,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한국은행이 어렵게 이번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쯤에 0.25%포인트를 한 번 더 내려서 1.5%까지 연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추가로? 전망이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 중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의 관심은 미국이 과연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그렇죠. 이런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올해 중에 금리를 올릴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제 언제 올리느냐 하는 것이고요. 네. 미국은 연방 기금 금리가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라고 그러죠. 중앙은행 산하에 있는 FOMC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곳에서 합니다. 근데 지난 12일에 여기 이제 회의를 하고 일단은 이제 금리는 그대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항상 이 회의를 하고 나면 여기에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선언적인 문구를 삽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미리 좀 예견할 수 있게 문구를 넣어주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 전에 인내심을 갖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가들은 이러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빨라진다는 기준으로는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제닛 옐런 그 페드 의장이 자 문구를 뺐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 서두른다는 뜻은 아니다. 또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그러면 또 9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한 번 하면은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6월에 하느냐 아니면 9월에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상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 아니면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이게 더 이제 관심입니다. 사실 0.25%씩 점진적으로 올리면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계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0.5%라든지 0.75%포인트 올리면 이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이제 유동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의 뜻과 금리 인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한 지식을 태셋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 태셋 문제를 한번 좀 그래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응용 네.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자율이 상승할 때 기대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가 5개네요. 문제입니다. 네. 자, 1번 환율 하락, 네. 2번 주식 가격 상승, 3번 투자 지출 감소, 4번 채권 가격 하락, 5번
내구 소비재 지출 감소 이렇게 됐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예. 자, 이자율이 상승할 때 기대되는 효과.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걸 같이 지금 이자율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락한 건데 이제 그렇죠. 반대 개념. 자, 이자율이 상승할 때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하락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에는 부담이 되고 수입에는 안정적인 수입 물가는 안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 어떻겠습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도 같이 올라간다. 네. 통화 가치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자, 주식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네. 하락이겠죠. 일반적으로 주식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반대 방향이죠. 투자 지출은 당연히 이제 감소를 할 것이고요. 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채권 가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과 채권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채권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네. 자,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채권 금리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구재 지출은 금리가 인상하면 모든 내구재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지출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주식 그렇군요. 하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자율 하락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문제는 반대로 반대로. 나왔으니까요. 반대로 생각을 지금 상황과 예.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도 재테크가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금리가 그 떨어졌을 때 재테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네. 실물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갖고 현금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요, 다른 뭐 금이라든지 여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플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플레 시대에는 현물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경제 용어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금리 정책 저도 잘 봐가지고 부동산 좀 투자할지 말지 좀 재테크.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네,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오늘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